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일 토요일 아침 9시 8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폭락 마감했다 혹은 투매가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2.4% 빠지고요. 러셀 지수가 3.8% 빠지고 빅스는 25% 가까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어떤 투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럽 증시는 조금 덜 빠지긴 했습니다. 독일이 2.3%, 영국이 1.3%, 프랑스가 1.6%, 어쨌든 많이 빠지긴 했는데 미국보단 조금 덜 빠졌네요. 이거는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낙폭을 유럽 증시가 아마 월요일 날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덜 빠진 상태로 마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안 좋은 분위기는 월요일에도 조금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런 투매를 만들었냐 하면은 고용지표가 쇼킹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지표 충격으로 시장이 저런 반응을 보인 거죠. 논판 페이롤스가 예상치가 17만 6천이었는데 11만 4천 나왔고 실업률이 4.1이었는데 4.3 나왔습니다. 이 지표들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다. 야, 미국 경제 침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였으면 조금 덜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급락이 오랫동안 진행된 상황이라서 심리가 약화된 상황이라서 이런 충격적인 지표가 또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 더욱더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더욱더 시장이 폭락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평상시보다 더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 심리적으로 워낙 불안한 시기니까요. 기술적으로 그런 시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한 거고요. 이거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에 관련된 거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건 아닌데 나빠지기 전에 미리 금리를 조금 떨어뜨려서 미국 경제를 도움을 주겠다. 이게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부양책 측면에서 급하게 금리를 막 떨어뜨리는 거. 지금 이미 안 좋은 미국 경제를 살려야 돼라는 개념에서 시작되는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리 인하 폭도 작을 수 있고 대신에 증시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2번 경기 침체가 이미 왔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뒤늦게 금리를 내리고 급하게 내리는 인상이라면은 금리는 굉장히 많이 급하게 떨어질 수 있고 증시는 굉장히 많이 대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시장은 이제 1번을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젯밤 그 지표를 보면서 시장이 이제 2번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로운 악재의 등장,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지금 그래서 2번이 정설로 떠올랐는데 2번이 정설로 떠오른 구체적인 이제 증거는 뭐냐면은 페드와치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25bp만 인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25bp 인하는 뭐냐면 보험성 인하거든요. 경제는 괜찮은데 살짝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25bp 인하를 100% 확률로 거의 보고 있었는데 어젯밤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50bp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지금은 50bp 인하가 정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2번이 정설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또 빠지면서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으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더 빠지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시나리오는 일단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시나리오를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어떤 새로운, 이게 어떤 뭐 새로운 증시 폭락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열어는 놓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라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한번 조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거의 다 조정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한 번 더 악재가 나오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는 해두자. 다만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일단 이 정도쯤에서 일단 조정은 끝나겠지. 앞으로 이제 하락 끝내고 적당히 반등을 시도하겠지라는 게 아직까지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왜 이게 계속해서 좀 기본 시나리오이고 왜 이걸 확률을 좀 낮게 보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시장에는 그 금융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7월 11일 날부터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7월 11일 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미 빠졌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약 몇 주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 낙폭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는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이미 반영한 값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어젯밤에 어젯밤에 경제 지표가 나오고 나서 나스닥 2%, 3%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빠진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이슈들은 일단 어느 정도 일단 거의 반영됐을 가능성을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와 같은 경제 지표가 상승 추세가 막 진행되고 있다가 처음으로 나온 거였다면은 이게 충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은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거라면은 그러면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미 몇 주 혹은 혹은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산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하락이 한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가격대라면은 분명히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반영의 개념을 일단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일단 1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처럼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는 해놔야 된다. 이거 아예 없다라고 지금 못 박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걸 이제 가능성을 낮게 보냐라는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은 어떤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냐면 약간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빅스가 24, 25 거의 그 정도 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해갖고 투매가 여기서 계속 쏟아진다. 여기서 바닥을 못 잡는다라고 한다면 빅스는 이제 40, 그리고 60, 80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빠지는 이런 급격한 하락의 모습은 마치 코로나 때와 비슷한 그런 급락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그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요. 근데 당시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나서 이제 시장이 막 자빠질 때는 어떤 재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당장 이제 경제가 셧다운이 되죠.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왔었기 때문에 일체의 소비 활동이 불가능했고, 사람들은 보조금으로만 먹고 살았고, 기름값이 막 마이너스가 가는 등 급격히 경제가 다운이 됐었잖아요. 급격히 경제가 침체가 되는 게 눈에 막 보였었잖아요.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다든가 이런 현상을 우리는 눈에 봤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동반이 되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은 2020년 3월 달과는 조금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당장 지난주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미국 2분기 성장률이 2.8%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젯밤에 부진하게 나와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는 둔화될 수 있어, 앞으로 침체될 가능성도 있겠는 거리란 우려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버티고 주식시장이 잘 버티는 거는 대형주들, 돈 잘 버는 AI라든가 IT 빅테크들이 워낙 돈을 잘 벌고 얘네가 잘 버티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 부유층들이, 미국에 돈 많은 부자들이 하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도 어마어마하게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장 2020년 3월처럼 그렇게 경제가 급속하게 식어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깜짝 무슨 일이 생겨가고 갑자기 은행이 망한다거나 뭐 어떤 회사가 연쇄도산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3월처럼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연쇄도산이나 그런 신호는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2020년 3월처럼 이렇게 대폭락 시나리오로 가는 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만 이런 가능성은 일단 낮을 것이다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히려 또 약간 이번에 이제 그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금리가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대폭락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지금까지 이 경제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지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상업부동산이라든가 중국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조건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죠? SVB 은행 망할 때 기억나시죠?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뭐 5% 가까이 막 4.5에서 5%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은행 대차대조표에 빵꾸가 생겨가지고 은행들이 박살나고 문제가 생겼던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요즘에 못 나가는 것도 뭡니까? 한국 부동산 말고 미국의 상업부동산이라든가 중국의 부동산이라든가 어려운 이유가 금리가 하도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되죠? 지금 최근에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10년물 금리가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3%가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부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도 추가적으로 지금 2020년 3월처럼 이렇게 대폭락하는 거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지금 투자 심리라는 게 워낙 더럽고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이게 높은 확률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건 낮은 확률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한번 빠졌죠. 어젯밤에 한 번 빠졌는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정이 끝나 있는 국면에서 한 번 더 그냥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나온 뭐 약간 투매, 언더슈팅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일단 조정 끝났다라는 관점은 일단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조정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눌림시 매수나 이런 저점 매수를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빨리 회복을 이제 해야지 빨리 회복을 해야 이제 제 의견이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투매 이런 게 나왔다면은 빨리 급등을 해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럼 2020년 3월처럼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여기서 빌빌빌빌 하면서 계속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회복을 할 필요가 있고 치솟아 있는 빅스를 빨리빨리 그래야만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되고 2020년 3월처럼 가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어젯밤에 시장이 미국 증시가 좀 예기치 않은 투매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단 조정의 막바지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뭐 단기나 중기적인 전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일단 접근하는 게 맞아 보이고 다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이 장난이 아니죠.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면 후려 패자.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빠진 게 저는 일단 언더슈팅, 투매, 이런 걸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날 확인을 해볼 부분이죠. 그리고 월요일날 아시아 증시의 반응을 좀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조정 막바지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계좌를 뭐 건드리거나 그럴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기존에 약간 주식 매집해 놓은 물량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당장 없애버리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못 올라오고 영 비리비리하고 빅스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2020년 3월처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꾸 이런 모습으로 가려고 그러면 기존에 매집해놨던 물량조차 이제 줄여버려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조정이 끝났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직까지 그 가능성일 뿐인 거고 이 실질적으로는 장대 음봉이 매일매일 푹푹푹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위해서는
어떤 매수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략은 그래요. 가격적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같은 거를 해보자. 전략은 그렇게 세우시는데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음봉들이 떨어지고 있고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현금을 잔뜩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야지 현금 비중이 최소한 반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일단 현금 비중 반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현금 비중이 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 좀 자세한 이야기들 좀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투매가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투매라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한동안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번엔 투매가 안 나오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투매가 나오면서 피어까지 이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심리 지표가요. 근데 좀 더 떨어질 여유도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도 S&P 지수 자체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투자자들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본 거고요. 하여튼 뭐 아직 주말이라 갖고 그런지 뭐 이렇게 제대로 아직 헤드라인 뉴스가 갱신이 안 된 모양인데 몇 가지 소식들 좀 보자면은 어제 일본 증시 5% 가까이 빠졌죠. 37년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유럽 증시 일본 증시 이런 것도 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상치가 않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3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라는 거는 그만큼 단기적으로나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의 낙폭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하루 처음으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일본 증시도 몇 주째 빠지고 있다가 이제 지금 5% 가까이 또 폭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분명히 어떤 단기적, 중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악재들은 어느 정도 완전히 다 반영됐다라고는 말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래쪽으로 바라보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젯밤 고용지표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회 법칙 발동소 국채금리 추락, 주가와 달러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뭐 경기 침체 진입했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이 급증했다. 실업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3회 법칙이 발동이 된 겁니다. 그죠? 고용 충격에 나스닥이 폭락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금리가 난리가 났다. 그래서 국채 시장의 폭등, 금리가 폭락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덩달아서 요즘에 AI 주식, 미국 주식, 혹은 뭐 전반적인 전 세계 주식 시장하고 이 엔화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엔화도 150엔을 훌쩍 깨버리고 147엔대까지 막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50bp 인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0bp 인하가 그래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그것이 일단 시장의 정설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뭐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나와서 미국 7월 고용은 괜찮다. 금리를 50bp 인하하는 것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차분한 이야기도 했으나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미 침체 공포가 확산이 되어버린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는 잘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러셀 지수가 막 3%대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이런 국면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불안했어요. 워낙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불안했어요. 조마조마했는데 이게 이제 충격이 확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아픈데 여기서 맞은데 또 맞으니까 더 아파서 더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근데 샴룰이 발동이 됐다. 중요한 소식이긴 합니다. 근데 샴룰이 발동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아니고 확인해 봐야 될 게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 샴룰이라는 걸 만든 그 사람 이름이 샴이래요. 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만 갖고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 채권 CIO 이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 놀라웠긴 했는데 경제는 아직도 괜찮다.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 그 지표 하나만 보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안정을 취하는 좀 정신 차려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충격이 커서 증시가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여기서 이제 대폭락으로 연결될 거냐, 진짜 경기 침체가 당장 오면서 여기서 막 시장이 쭉쭉쭉쭉 빠져 내려갈 거냐, 아닐 거냐, 이 부분을 좀 어쨌든 가능성을 좀 염두해 놓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가능성은 일단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낮다면은 눌림시 매수 전략을 생각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어젯밤 있었던 참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참 보고서가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 대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보고서네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 샴 교수조차도 실업률의 단순 상승만이 리세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시장의 그런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이런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지금 시장의 조정 이유 요것도 좀 잘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통화정책 변경 국면에 따른 유동성 마찰음 그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어떻게 할까?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혹은 뭐 BOJ가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통화정책에 굵직한 은행들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빠지고 있다. 또 그리고 이와 더해서 반도체 공급 과잉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지금 시장이 골고루 이제 다 빠지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지금 시장을 가장 많이 빠뜨리고 있죠? AI입니다. 물론 어젯밤은 다르지만 지금 이 7월 11일부터 시작된 이 본격적인 조정은 결국 AI가 시작을 한 겁니다. AI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반도체 공급 과잉 트라우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반도체는 뭐 그래도 일단 실적이 뭐 나쁘지 않다. 뭐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거든요. 이때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거나 이때까지는 일단 AI는 좋다라는 인식을 일단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리고 이 AI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젯밤에 어젯밤에 러셀 지수 폭락하는 거 보셨죠?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실적이 없는 러셀 지수들이 박살 나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이런 때 그럴 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경제가 박살나면 박살날수록 AI들이 신나게 AI와 나스닥 빅테크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약간 안전자산, 물론 안전자산은 아닌데 안전자산처럼 인식되면서 많이 올랐어요. 만약에 지금 조정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AI나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들의 어떤 우호적인 기업 경영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경기 침체 공포 이런 거는 금리가 낮아지면 뭐 하냐?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 봐야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면은 애초에 수요가 둔화가 되는 거다라는 인식. 수요가 둔화되면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안 나온다라는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금리가 떨어지는 게 한계 기업들한테는 좀 우호적인 소식일 수 있으나 러셀 지수에는 별로 좋지는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 AI 아직 엔비디아의 실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실적 뚜껑은 8월 25일인가쯤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들이 계속 좋을 수 있어요. AI와 빅테크들이 이번 주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AMD 괜찮았죠. AMD 같은 거 괜찮았고 뭐 메타라든가 이런 친구들 괜찮았고 어젯밤 시장이 그렇게 대폭락하는데 애플은 실적 좋다고 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 AI들은 실적들이 짱짱하고 그래서 만약 주식을 내가 뭐 산다라고 한다면은 미워도 AI, 뭐 미워도 나스닥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의 이유가 뭐 유동성,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뭐 어떤 그런 불확실성과
공급 과잉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죠. 뭐 애널리스트들도 일단 공급 과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일단 뭐 썩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반도체는 조금 더 짱짱하다, 조금 더 해먹을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죠, 그죠? 뭐 약간 어떤 뭐 가격적인 메리트 그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통상 하락 사이클에서 최근 전고점을 지지선으로 인식, 실제로 나스닥과 미국 반도체 지수 가격은 3월 전고점 수준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거. 강세장이라면 응당 나와야 할 가격 조정 폭이 이 정도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이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뭐 PER이 PER 한 배를 하회하면서 가격적 매력이 있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공급 과잉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AI는 뭐 일단 괜찮아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고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요즘 중요합니다. 그죠? 어젯밤에 엔화가 초강세를 나타낸 것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영상에서 다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이제 점검을 해봤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당장 위기가 올 거냐 말 거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걸 생각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2020년 3월처럼 급속히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자세히 기술적 분석 이야기하면서 좀 한 번 더 점검할 거고 어젯밤 내용 살펴보자면요. 나스닥 2%, S&P 1.8%, 러셀 3.5%. 그 고용지표 때문에 쿵 하면서 하락폭이 제법 컸습니다. 시작부터 개파락을 크게 했는데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가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미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중에 막 계속해서 폭락하는 일은 일단 없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어젯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그런 그림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주체는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그저 매수하기 부담스럽죠. 어쨌든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러셀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종목이 다 빠졌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그렇죠. 애플 초록불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도요. 그리고 엔비디아 1.7%는 많이 빠졌다 싶긴 한데 이게 잘 버틴 겁니다. 어젯밤 굉장히 선방한 거고요. AMD 이런 거 보세요.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인텔은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26% 폭락을 했습니다. 인텔의 이런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버티는 친구들은 버텼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낮에 어제 그 한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특징들 제가 좀 몇 가지 짚었었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2차 전지는 버티고 있다. 중국 증시도 막 남들 다 폭락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 증시도 이 정도면 투매 없이 굉장히 잘 버티는 거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구리 가격 이런 것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구리 가격도 너무 잘 버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잘 버티는 이런 폭락장에서 잘 버티는 이런 친구들이 향후 조정이 끝난다면은 신나게 랠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뭐 차기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차기에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친구가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엔비디아 잘 나갈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AMD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애플 뭐 이런 종목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다 드려봤고요. 금리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저 경기 침체가 되면은 뭐 안 좋다 이러니까 이제 지역 은행들이 급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급락을 하긴 했더라도 일단 그래도 지역 은행이나 부동산 이쪽 섹터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게 그나마 이제 좀 어떤 부도 위험이나 이런 걸 좀 낮추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차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폭락했어요, 그죠? S&P 폭락했고 나스닥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제가 보고서에서 읽어봤던 거
뭐 직전 고점 정도까지 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고서에서. 지금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직전 고점이라면 S&P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직전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 그리고 여기, 지난번 직전 고점 여기를 넘어서니까 랠리가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된 자리, 다만 투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폭락이 더 쏟아질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된다. 근데 일단 이런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본다. 여기서 물론 조금 더 저점이 낮아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레벨대에서는 일단 다 빠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쭉 빠져버리면 2020년 3월처럼 그런 대폭락이 나올 수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드리면서 지금 당장 이거는 조금 과하고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건 확률 낮은 이야기지 않겠냐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 3월처럼 안 되려면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뭐 3, 4거래일 혹은 뭐 2, 3거래일 정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잘 버티거나 아니면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야지 이제 그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근데 2020년 3월처럼 비이성적인 대폭락이 쏟아져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능성을 비록 낮게 본다 하더라도 경계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도망가야 돼요. 기존에 매집해놨던 물량들 다 털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봐야 될 시점이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좀 전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어떤 이 직전 고점 자리입니다. 직전 고점 자리.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직전 고점 약간 뭐 다를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몇 주 만에 여기까지 한 번에 훅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추세 중에 강력한 상승 추세 중에 의미 있게 첫 번째 조정 또 쏟아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단기, 중기적인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21선까지 지금 한번 터치했다가 이번엔 붕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는 힘 빠졌다. 장기적으로는 안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잘못되면은 여기서 약간 고민은 할 거예요. 여기서 좀 잘못되면은 2020년 3월처럼 그렇게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2020년처럼 3월처럼 빠지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까지 한번 반등 나왔어요. 이게 N자로 빠져버리면 2020년 3월처럼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는 일단 사실상 이 정도 자리에서 일단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고 이건 언더슈팅이다라는 인식을 일단 갖고 그걸 기본 시나리오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러셀 지수는 뭐 끝났죠, 그죠? 러셀 지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당분간 쳐다보시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하고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반도체 지수인데요. 얘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어떤 뭐 의미 있는 자리라면 사실 뭐 이런 자리 정도가 사실 뭐 될 수 있긴 있을 겁니다. 얘는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제 생각은 여기입니다. 여기 전저점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얘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적정한 조정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거 일단 언더슈팅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긴 보는데 체크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무너지면은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지금 121선을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는 약간 좀 거리가 좀 멀어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치솟았으면은 이미 121선을 훌쩍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엔간한 저항들은 지금 다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2020년 3월처럼 되는 게 아니야? 코로나 때처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을 살짝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투매가 나왔다라는 그런 신호이긴 한데 특별한 이슈만 없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바닥, 중기적인 바닥 만들어지는 게 보편적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이게 빅스가 올라가고 증시가 떨어지는 게 진행 중이니까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요. 여기서 저항을 몇 거래일 동안 한 2, 3거래일 이상 혹은 뭐 3, 4거래일 이상 이런 식으로 어떤 저항을 확인하면서 쭉 내려오면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고점, 증시의 어떤 바닥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쉬다가 또 올라간다. 그럼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코로나 때처럼 그런 대폭등 시세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빅스 대폭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121선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굉장히 큰 매수세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오버슈팅인 걸 이제 검증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은 오버슈팅으로 보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버슈팅으로 보고 있고, 이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 걸 이제 검증하자 이거예요. 한 2, 3거래일 혹은 3, 4거래일 정도 이렇게 더 이상 잘 못 가고 이렇게 비리비리 하면은 그럼 시장은 크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저거는 이제 ETF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변동성 지수의 본 변동성 지수 모습을 좀 보시자면은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조금 의미가 있는 긴 윗꼬리를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좀 그래서 약간 좀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뭐 대략적으로 지금 중요한 저항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이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 일단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처럼 40, 60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그 가능성을 경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거래일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긴 윗꼬리도 달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누적시키고 내려온다면 다행. 만약 그게 아니고 얘가 치솟는다. 그러면 이제 그럼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빅스 40, 60, 80까지 가는 그런 일 생길 수도 있다.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건 맞아요. 이때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열어는 놔야 된다고요.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거래일 동안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위기만 잘 극복하면 또 아마 하반기에 특별한 일 없이 또 아마 잘 또 증시가 또 랠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 지금 제법 괜찮긴 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리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래저래 증시 우호적인 요인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은 좋아지자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몇몇 종목들만 좀 볼게요. 엔비디아입니다. 보시다시피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뭐 빠졌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조정을 끝내고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주식을 산다면 미워도 엔비디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중요한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런 자리 지금 부근에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 AMD라든가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AMD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내에서 이제 어떤 조정을 끝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애플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애플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 엄청 강한 거예요. 여기서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만약에 다음번에 만약에 조정이 끝난다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금리가 폭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년물 선물인데요. 어젯밤에 대폭등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폭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저항을 막 돌파한 착해서 어떤 진짜 큰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을 그죠? 큰 추세적인 조정 뭐 이런 거를 어떤 큰 추세적인 상승 이런 모습을 일단 이루어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온 면이 있어서 최근에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죠? 아직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에는 좀 우려가 좀 많이 껴 있다고요.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같은 게 좀 많이 껴져 있는 베팅이기도 해서 좀 굉장히 좀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가격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전히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 그죠. 구조적으로 지금 솔직히 금리가 많이 오르기도 많이 떨어지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대폭등을 해버려서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면은 솔직히 반대로 좀 생각을 역발상을 슬슬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장단기 금리 체크 한 번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지금 이제 정상화가 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10년물, 2년물 금리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상화가 얘도 레벨업을 했어요. 얘도 어젯밤에 이렇게 단기 금리가 금리나 기대감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레벨업을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사실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긴 해서
어쨌든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거는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우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조정 나오고 이런 거는 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글쎄요. 이것도 또 확인을 좀 해볼 문제죠. 그죠? 하여튼 지금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에 초록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공격적으로 정상화가 된다든가 샴룰이 초록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당장 경제 위기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조금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심각하게 우려를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좀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증시가 여기서 코로나처럼 한번 훅 빠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또 증시에 또 굉장히 우호적인 시간들이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2020년에 봤잖아요. 2020년에 증시가 대폭락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때 조정이 너무 잘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긴 장기적인 상승을 맞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 이번에도 여기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여기서 얘가 훅 하면서 대폭락이 나와버린다. 그럼 이것도 어마어마한 또 저가 메리트가 생겨서 또 다시 주식시장은 또 다시 또 장기적으로는 또 굉장히 건전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현금 들고 어느 정도 좀 일단 지켜보자 이겁니다. 당장은 일단 주식시장 조정은 끝나 있다라는 일단 그런 입장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뭐 보시다시피 일단 그 올라왔습니다. 환율들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근데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뭐 환율에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 언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보시면은 엔화가 어젯밤에도 폭락해가고 146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언더슈팅이 너무 심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잠깐 쉬었다 그대로 빠진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 같은 건 좀 충족이 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율은 뭐 계속해서 일단 답답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문제, 아래로 너무 내려가도 문제입니다. 아마 일본은행에서 어젯밤에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이 고용지표 보고 개입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엔화는 초강세가 나와서 아마 월요일날 아시아 증시 한 번 더 출렁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건 좀 언더슈팅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박스권 당분간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너무 심해요. 이것도. 그래서 그 월요일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금요일날 한번 빠졌잖아요. 이미 금요일날 낮에 한번 훅 빠졌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새로운 재료가 등장한 거 맞습니다. 그죠?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한 충격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거 반영하고 나서 일단 그거를 좀 반영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요일 날도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가 막 투매를 이어나간다라고 생각은 그건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훅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아래 꼬리를 좀 많이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어느 정도 아시아 증시가 월요일 날 이미 빠졌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이미 투매가 한번 나왔거든요. 투매가 한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투매가 월요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두 번째 투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마 장중에 어떤 반등 시도나 반전 시도를 좀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월요일 날도 아시아 증시 좀 불안할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악재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뭐 보시면 구리 가격 어젯밤 올랐다고요. 그죠? 이런 중국 관련된 자산들은 뭐 이미 3달 전부터 여기 5월 달부터 얻어맞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흐름 괜찮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